아즈텍 신화 속 여섯 번째 태양이 한국이라는 중남미 예언가의 예언. 다섯 번째 태양 올린 토나티우가 마지막 흔들림을 시작했어. 땅이 움직이고 거짓 신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동쪽 바다 너머 오랫동안 둘로 찢어진 반도를 봤어. 그곳에서 깃털뱀 케찰코아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 사람이 보였어. 30대 후반 평범한 얼굴의 남자야. 그는 왕관도 쓰지 않고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 그로 인해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야. 2032년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돼. 2025년 중남미의 한 예언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첫 문단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아주 가끔 글을 올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계시를 받았을 때만입니다. 2010년 대지진 석 달 전, 2015년 화산 폭발 두 달 전에도 그는 간단한 경고를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실이 글을 올리면 무언가 큰일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2025년에 올린 글은 유독 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의 상당 부분이 한국, 그가 동쪽 바다 너머 반도라고 부르는 땅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읽고 지나갔던 이 예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예측했던 2026년의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즈텍 신화의 다섯 번째 태양, 올린 토나티우, 움직임의 태양, 시대가 지진과 흔들림으로 끝나가고 있으며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여섯 번째 태양 시대가 2032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예언에는 깃털뱀 신 케찰코아틀이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실은 그 신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가 이실 마르티네스는 누구인가? 이실 마르티네스는 중남미 원주민 혈통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1978년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에서 태어나 할머니로부터 고대 문명의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2010년 대지진, 2015년 화산 폭발 시기를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고향 마을에서 영적 상담과 치유 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으며 가끔 자신의 블로그에 받은 계시를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태양, 움직임의 시대. 그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즈텍 신화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다섯 개의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각 시대는 하나의 태양으로 상징되며 각각의 태양은 특정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태양은 제규어에게 먹혔고, 두 번째는 거센 바람에 날아갔으며, 세 번째는 불비에 타버렸고, 네 번째는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태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름은 올린 토나티우, 즉 움직임의 태양입니다. 이 시대는 지진과 흔들림으로 끝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림은 땅이 흔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사람들의 믿음까지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아즈텍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이 아닌 순환입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은 재탄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 역시 이러한 순환적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땅이 말하기 시작한다. 2026년 봄부터 환태평양 지역을 따라 대지의 움직임이 잦아질 거야. 지구 자체가 깨어나는 과정이지. 이 실은 2026년을 흔들림의 시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해부터 환태평양 화산대를 따라 전례 없는 지진 활동이 증가합니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이 지역은 지구 전체의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부 아메리카 대륙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진이 몇 번 더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2027년이 되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변화의 신호라는 걸. 그는 구체적인 장소나 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대지의 언어를 듣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땅을 그냥 밟고 다니는 바닥쯤으로 여겨 콘크리트 아래 묻힌 흙을 잊어버렸지. 하지만 땅은 살아있어. 2026년 땅이 말을 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귀를 열게 될 거야. 2028년 거짓 신들이 무너지다. 2028년에는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낼 거야. 금융 시스템, 거대 기업들, 끝없는 성장이라는 신화. 이것들이 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전이었다는 게 밝혀지지. 이실 마르티네스는 2028년을 거짓 신들의 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 문명은 여러 개의 거짓 신을 만들어 숭배해왔습니다. 끝없는 경제 성장, 기술 만능주의, 효율성 지상주의가 그것입니다. 2028년 이 거짓 신들이 하나씩 재단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안전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 이건 2008년이나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는 다른 종류야. 그때는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였지만 2028년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나 붕괴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사고 결혼하고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게 돼.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의 균열. 이실의 예언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를 한국의 균열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반도의 남쪽 빠르게 달려온 나라가 있어.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선 곳이지. 그런데 2028년 이 나라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멈춰 서게 돼.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이야.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경쟁 구조가 2028년에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 취업 전쟁, 결혼과 출산의 포기, 노년의 빈곤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2028년 여름 한국 전역에서 번아웃의 파도가 밀려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게 드러나지.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중년들이 무너지고 노인들이 절망해. 그제야 사람들이 깨닫게 돼.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이 실은 이를 아즈텍 신화의 피의 제물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아즈텍에서는 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쳤습니다. 현대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신에게 청년들의 삶을 바쳐왔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단이 있어 거기에 매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라가 그들의 꿈, 건강, 행복이 제물로 바쳐지지. 2029년 사람들이 이 재단의 존재를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2029년을 한국의 대각성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권위들이 무너지고 기업 구조가 흔들리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파괴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정화야. 썩은 것이 떨어져 나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 과정을 겪었잖아. 전쟁 후에도 1997년 위기 때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지. 2029년도 마찬가지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2030년 지구의 눈물. 2030년이 되면 기후가 인간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더 이상 경고가 아니야. 이제 행동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체감하게 되지. 이 실은 2030년을 텔루르의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텔루르는 라틴어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에 따르면 2030년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 문제가 되는 해입니다.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이 더 짧아져. 비가 올 곳엔 비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곳에 폭우가 쏟아지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당황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력이 더 이상 맞지 않거든. 그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두 갈래 길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집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주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 2030년에는 그 신호가 너무 커서 외면할 수 없게 되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태평양 지역의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각성도 커. 2030년 젊은이들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해. 이건 시위나 구호가 아니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지. 덜 소비하고 더 나누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삶 말이야. 깃털뱀의 귀환, 동쪽을 가리키다. 위기의 시대에는 언제나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아즈텍 신화에도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케찰코아틀, 깃털뱀 신의 귀환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아즈텍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입니다. 깃털은 하늘을, 뱀은 땅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합하는 존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동쪽 바다로 떠나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신화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케찰코아틀의 귀환은 한 명의 신이 오는 게 아니야.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시 하늘과 땅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영과 물질의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게 신의 귀환이야. 그런데 그의 환시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케찰코아틀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고 합니다. 환시 속에서 깃털뱀이 동쪽을 가리켰어. 동쪽의 더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고통받은 반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반도의 변화. 2030년부터 반도에서 묘한 일이 벌어져 남과 북을 가르던 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국경선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 실은 2030년을 한국의 국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봤습니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사회적 균열과 각성을 거친 후 한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로 바뀌지. 동시에 북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돼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야. 그는 2031년을 특히 중요한 해로 지목했습니다. 2031년 반도에서 한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해.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이 실이 본 이 인물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쪽과 연결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지.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 이 말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야. 이 실은 이 인물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념과 이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어. 구원자, 중재자, 성우자. 어떤 이름이 붙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야. 2032년이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돼.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2032년 반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벌어져. 이건 조약이나 합의문 같은 게 아니야.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지. 사람들의 의식이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실에 따르면 2032년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대립을 화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게 될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물론 2032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나 분명해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져. 그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어.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경제 위기. 쉬운 시간이 없었지.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던 거야. 2032년 이후 한국이 보여줄 치유와 통합의 지혜는 그 모든 고통을 거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검은 거울에 시험하지만 이 실의 예언에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테스카틀리포카라는 신이 있습니다. 검은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신은 밤, 전쟁, 유혹을 관장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케찰코아틀의 귀환에는 테스카틀리포카의 시험이 따라옵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은 여러 시험을 겪게 돼.
첫 번째는 분열의 유혹이야. 이 실은 2030년경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대립이 표면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해. SNS에서는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지. 이게 테스카틀리포카의 첫 번째 시험이야. 너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묻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2031년쯤 되면 자칭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두려움을 팔고 분노를 부추기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것만 하면 된다. 저 사람들만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이들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해. 세 번째 시험은 조급함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조급해져.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해.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2032년 이후 여섯 번째 태양의 여명,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 2032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섯 번째 태양이 지고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거지. 이실 마르티네스는 2032년 이후를 새로운 균형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여섯 번째 태양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으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의 해석은 다릅니다. 고대인들이 여섯 번째 태양을 기록하지 않은 건 그들도 몰랐기 때문이야. 이건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야.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미래지. 그에 따르면 2032년 이후 세계는 근본적인 재편을 겪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질서가 완전히 해체돼 대서양 중심의 세계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가지. 정신적, 영적 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이 실은 2032년 이후를 치유의 시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지난 몇백 년간 쌓아온 상처들이 있어. 이 상처들을 덮어두고 앞으로만 달려왔지. 하지만 2032년 이후에는 이 상처들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와. 그 과정에서 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 반도가 보여줄 것. 한국은 2032년 이후 세계의 하나의 모델이 돼. 이건 경제 모델이나 정치 모델이 아니야. 인간이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미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 실이 본 한국의 역할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분열을 극복하는 모델입니다. 세계 곳곳에 갈라진 땅들이 있어 이념으로, 종교로, 민족으로 나뉜 곳들. 한국이 보여주는 통합의 과정은 이들에게 하나의 길이 될 거야.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거야. 둘째,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가 이 균형을 배우려고 한국을 주목하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사람다움을 지키는 법 말이야. 셋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한국의 전기라는 개념,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새롭게 조명받아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거든. 한국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 실은 이러한 역할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해야 해. 내면의 분열, 상처, 트라우마를 먼저 직면해야 하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겪는 고통이 바로 그 과정이야.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걸 기억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이 실의 예언은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지만 그는 개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야.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지.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져. 그가 제시한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땅과 다시 연결되는 거야. 콘크리트 위에서만 살지 말고 흙을 밟아. 텃밭을 가꾸거나 산을 걷거나 뭐든 좋아. 대지와 접촉을 유지해. 둘째, 조상을 기억해. 한국의 제사 문화는 위대한 유산이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앞선 세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세 번째 조언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이웃과 대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밥 먹고 그런 작은 것들이 중요해.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서로에게 친절하면 돼. 네 번째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시간을 가져.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멈추는 거야.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지진, 경제 위기, 사회 혼란.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 두려움은 테스카틀리포카가 주는 거울이야. 그 거울에 비친 너 자신을 똑바로 보되 거기에 갇히지는 마. 글을 마치며 이실 마르티네스가 2025년 1월 15일에 올린 이 블로그 글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고 공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그가 말한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적중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 실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래를 확정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야.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너희는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어.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야. 2032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너희는 세계의 치유의 길을 보여줄 사람들이야. 준비하고 있어. 아즈텍 신화에서 각 태양의 시대는 신들의 희생으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 신들은 스스로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여섯 번째 태양은 인간의 선택으로 떠오를 거야. 희생이 아니라 각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첫 빛이 동쪽 바다 너머 반도에서 시작될 거야. 2026년,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빌라 예언서와 2026년 한국 한 여성 예언자의 놀라운 해석. 2024년 가을 이탈리아 나폴리 근구에서 한 여성이 고대 예언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다. 마리아 테오도라 콘스탄티노스, 1978년생 그리스계 이탈리아인. 그녀는 테살로니키 대학에서 고전 문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학자였지만 30대 초반 심각한 질병을 겪은 이후 자신이 시빌라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리아의 가계는 특이했다. 비잔틴 제국 시대 사제 가문의 후손이라는 그녀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정교회 전통과 민간 신앙을 혼합한 독특한 영성 수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고대 그리스어로 된 텍스트들을 접하며 자란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전 문헌학의 길로 들어섰고 특히 후기 고대의 묵시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10년 그녀의 삶은 급변했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환각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그녀는 회복 과정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쿠마이의 시빌라가 그녀에게 나타나 고대 예언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학계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학계를 떠나 독립연구자가 되었고 시빌라 예언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고전 텍스트 연구, 수비학적 연대 계산, 그리고 자신이 받았다는 개인적 계시를 결합한 독특한 방법론이었다. 소수의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해석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그녀는 가장 대담한 예언을 내놓았다. 202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해 뜨는 곳의 땅에 대한 이야기였다. 고대의 목소리, 시빌라 예언서란 무엇인가? 마리아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빌라 예언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시빌라 예언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예언 문헌들의 모음이다. 원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들의 영감을 받은 여성 예언자들, 즉 시빌라들이 남긴 예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현존하는 시빌라 예언서는 총 12에서 1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제3권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권은 기원전 2세기 중반 아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바벨탑 이야기, 세계 역사에 대한 회고, 여러 민족에 대한 예언,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들이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다는 점이다. 동쪽, 해 뜨는 곳, 섬들, 왕 같은 표현들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 맞춰 이 예언들을 재해석해왔다. 마리아 테오도라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모호함이었다. 그녀는 기존 학자들이 이 예언들을 고대 지중해 세계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려 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에 시빌라의 예언은 훨씬 더 먼 미래, 그것도 지중해가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 뜨는 곳에서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의 시작.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은 시빌라 예언서 제3권 652행서 656행이다. 그리스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다. 그때 해 뜨는 곳에서 신이 왕을 보내리니 그가 모든 땅을 전쟁의 재앙에서 해방시키리라.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과는 신실한 맹세를 맺으리라. 그는 자신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전능하신 신의 선한 명령에 복종하리라.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고대 근동의 왕, 아마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누군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왔다. 해 뜨는 것은 단순히 동쪽, 즉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마리아의 해석은 달랐다. 그녀는 이 구절이 훨씬 더 먼 미래와 훨씬 더 동쪽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개발한 수비학적 연대 계산법에 따르면 이 예언이 실현될 시기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였다. 2025년 봄, 마리아는 쿠마이 동굴에서 명상하던 중 결정적인 환시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반도 모양의 땅이 보였고 호랑이와 학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침에 고요함 이후에 천둥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시빌라가 말한 해 뜨는 곳은 한반도, 즉 대한민국을 가리킨다고. 마리아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녀는 시빌라 예언서의 여러 구절들을 한국과 연결지었다. 652행의 왕은 실제 군주가 아니라 영적 지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인물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며 전쟁의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전쟁의 재앙은 물리적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단의 고통, 이념의 대립, 동아시아의 긴장 상태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 인물의 출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마리아는 주장한다. 축복의 시대, 한국의 문화적 르네상스. 마리아가 인용하는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시빌라 예언서 제3권 775에서 783행이다. 그때 신은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리니 땅과 나무와 수많은 양떼들이 진정한 열매를 인간에게 제공하리라. 포도주, 달콤한 헌, 흰 우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인 밀을.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종말 이후의 낙원이나 메시아 시대의 풍요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의 농업적 풍요가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풍요로 읽은다. 그녀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에서 이 부분은 특히 흥미롭다. 마리아는 한국이 2020년대 후반부터 전례 없는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K-팝, K-드라마, K-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견하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확산이 아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고대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조화라는 독특한 철학적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서구의 기술 문명과 동양의 정신적 전통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는 표현을 마리아는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마리아는 시빌라 예언서의 포도주, 헌, 우유, 밀을 각각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 즉 문화예술의 융성을, 헌은 달콤함과 치유, 즉 정신적 위안을,
우유는 영양과 성장, 즉 교육과 지식의 확산을, 밀은 생명의 양식, 즉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본다. 격변 이전의 징후,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 하지만 마리아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이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시빌라 예언서 제3권 795에서 800행을 보면 전능하신 신의 분노의 원인을 주의하라. 모든 인간에게 재앙의 절정이 다가올 때 그들은 정복당하고 두려운 심판을 만나리라. 왕이 왕을 붙잡고 그의 땅을 빼앗으며 민족들이 민족들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군주들이 부족들을 약탈하리라. 마리아는 이 구절을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일어날 세계적 혼란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녀가 말하는 왕은 현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민족은 국가들을 의미한다. 즉, 국제 정세에 극심한 불안정이 온다는 것이다. 마리아에 따르면 2026년 여름부터 첫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체제의 동요, 기후위기의 가속화,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고 그때 해 뜨는 곳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 마리아는 흥미로운 예언을 한다. 그녀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남북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즉각적인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간 고착되어 있던 상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아침의 고요함 이후에 천둥이라는 그녀가 받았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고요함 뒤에 천둥 같은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천둥은 파괴가 아니라 각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온다고 마리아는 강조한다. 신비로운 인물, 새로운 현자의 출현. 마리아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특정 인물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다. 시빌라 예언서 652행에 신이 보낼 왕을 그녀는 한국에서 나타날 한 명의 인물로 해석한다. 그녀가 묘사하는 이 인물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직책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서구와 동양의 교육을 모두 받았다.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인물이다. 셋째, 기술과 전통을 결합하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한다. 단순한 과거 회귀도 맹목적 미래 지향도 아닌 조화의 길을 보여준다. 마리아는 이 인물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한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지만 빠르게 전 세계적 관심을 끌 것이라고 한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특히 분열과 갈등으로 지친 세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마리아는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마리아는 이 인물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시빌라가 보여준 것은 본질이지 외형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것이 가져올 변화라는 것이다. 상징과 해석. 한국 문어 속의 시빌라. 마리아는 자신의 환시에서 본 여러 상징들을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연결짓는다. 호랑이와 학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이다. 호랑이는 용맹과 보호를, 학은 평화와 장수를 의미한다. 마리아는 이 두 동물이 함께 나타난 것이 한국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전통과 현대, 서구와 동양의 조화 같은 것들이다. 삼태극 역시 마리아가 자주 언급하는 상징이다. 그녀는 한국의 태극기를 처음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시빌라 예언서에는 세 갈래로 나뉜 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녀는 이것이 삼태극의 조화 사상과 연결된다고 본다. 마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시빌라가 예견한 새로운 시대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시대다. 서양 대 동양, 전통 대 현대, 영성 대 기술 같은 이분법을 초월하는 제3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줄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의 한 개념에도 주목한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승화시켜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마리아는 이것이 시빌라 예언서에 나오는 고난 이후의 영광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본다. 한국은 20세기에 겪은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고, 그 경험이 21세기의 세계에 줄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해석이다. 회의론과 반박, 학계의 시선. 당연히 마리아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은 학계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전 문학학자들은 그녀가 고전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빌라 예언서는 고대 2세기 지중해 세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21세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종교학자들 중 일부는 마리아의 해석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대 예언서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예언은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해 왔으니까요. 다만 마리아 씨의 해석이 과연 텍스트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을 투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마리아의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다. 그녀가 30대 초반에 겪은 심각한 질병과 그 이후의 환시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해리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열로 인한 선망 상태에서 본 환각이 회복 과정에서 종교적 경험으로 재해석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마리아 예언의 모호함이다. 해 뜨는 곳, 왕, 전쟁의 재앙 같은 표현들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26년에서 2030년이라는 시기도 충분히 넓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예언의 실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부상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단순히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마리아가 이런 현상을 보고 사후적으로 시빌라 예언서와 연결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종자들의 믿음, 시간이 증명할 것.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소수지만 열정적인 추종자들이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도 그녀의 해석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마리아의 강연에 참석하고 그녀가 발표하는 새로운 해석들을 공부한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마리아 선생님의 해석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주종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2026년 여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징후들이다. 마리아는 구체적인 사건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종자들은 2026년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목하고 있다. 마리아 자신은 비판에 대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다. 저는 학자로서 제 해석을 제시할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각자의 선택이죠. 다만 2026년, 2027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제 해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증명해 줄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쿠마이 근처의 고대 동굴을 방문해 명상한다고 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시빌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2026년을 향하여 예언과 현실의 만남. 마리아 테오도라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은 과연 실현될까? 해 뜨는 곳에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나타날까? 한국이 세계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까? 회의론자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것은 고대 텍스트의 자의적 해석이며 개인의 환상을 예언이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예언은 충분히 모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추종자들은 시빌라 예언서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고대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마리아는 그 지혜를 현대에 맞게 해석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위치와 잠재력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예언이 전혀 터무니없지 않다고 본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녀가 포착한 시대의 흐름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이 21세기에 문화적, 사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2026년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곧 우리는 마리아 테오도라의 예언이 공허한 말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어떤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지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시빌라의 목소리가 정말로 21세기 한국을 예언했을까? 아니면 이것은 한 여성의 개인적 믿음일 뿐일까? 어느 쪽이든 마리아 테오도라와 그녀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현재의 희망과 두려움을 미래에 투영할 뿐인가? 답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상으로 예언가 마리아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을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 남자가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출판사도, 학계도, 언론도. 그저 괴짜학자의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 내용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이 작은 유리판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고 황금으로 세운 탑들이 흔들리던 날 사람들은 비로소 그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변화. 2028년, 2030년, 2033년, 그리고 2035년. 구체적인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시험장이 된다고. 한국이 새로운 길을 먼저 만든다고. 한반도의 남과 북이 작은 문을 다시 연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30년 전 기록된 한국 미래 예언 마르틴 슈라이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978년 12월 23일 새벽 4시 동방의 오래된 땅 북쪽 사막지대의 폐허가 된 수도원 지하. 한 남자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석실 벽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져 있었고 그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벽면의 틈새를 발견한 지 꼬박 3시간째였습니다. 돌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 천을 걷어내는 순간 수천 년의 시간이 압축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800년이 넘은 고대 문서였습니다. 손전등이 깜빡였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남자의 이름은 마르틴 슈라이버. 1943년 중앙에 나뉘었던 나라 동쪽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고대 문헌학자였습니다. 1968년 장벽을 넘어 서쪽으로 건너간 그는 이후 알프스 인근 대학에서 고대 문헌학을 전공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1945년 발굴된 고대 코덱스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코덱스는 13개의 파피루스 묶음에 담긴 52개의 텍스트로 기존 제도권 신앙이 오랫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사상적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직접적인 알물 통해서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 관점으로 현대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현재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탐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1978년 동방의 오래된 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978년 그는 동방의 오래된 땅에서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또 하나의 고대 문서를 발굴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발굴이었고 그는 문서를 몰래 알프스 인근으로 가져왔습니다.
학계는 의심했고 진위 논란도 일었습니다. 슈라이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알프스의 작은 마을 엥겔베르크에 홀로 운둔하며 그 문서를 해독했습니다. 15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그 문서 하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993년, 그는 마침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충만의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의 책과 함께. 충만, 즉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완전한 영역. 그의 책은 고대 코덱스에 담긴 이른바 시간 영상을 해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예언서와는 달랐습니다. 이 코덱스는 날짜나 사건을 직접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징과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슈라이버는 15년 동안 그 상징들을 하나씩 해독하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얼마나 의심스러웠을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출간 당시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 안에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표현은 인터넷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작은 유리판을 손에 들고 다닌다는 구절은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황금으로 세운 탑들이 흔들린다는 대목은 2008년 세계 금융재편 이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가 한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의 기록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그의 책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6년 이후 한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덱스의 번역 내용입니다.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거대해서. 2027년 가을, 첫 번째 균열음이 들린다. 작다. 대부분은 무시한다. 2028년 봄, 소리가 커진다.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으로 해석했습니다. 2008년의 충격과는 다른 보다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봤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변형이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먼저 내부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이 사상의 뿌리는 오래된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체는 새로운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낡은 구조가 흔들려야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 과정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방향이 옳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코덱스는 이어집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튼다. 중앙의 권위 없이도 사람들끼리 가치를 교환하는 방법.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 경계를 넘어간다. 1993년에는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금융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놀랍도록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변화도 예고됩니다. 2028년 가을, 물이 새로운 황금이 된다. 메마른 땅에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다툰다. 하지만 물은 나눌 수 없다. 독점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깨닫는다.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슈라이버는 이것을 건조한 지대를 흐르는 오래된 강유역의 긴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죠. 인간은 절박해야 협력한다. 코덱스의 표현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닮아간다. 말하고, 그리고 쓰고, 작곡한다. 사람들이 감탄한다.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인가, 아니면 정교한 모방의 시대인가? 슈라이버는 이것을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도래로 해석했습니다. 1993년에 기계가 시를 쓰는 시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계산 도구에 불과했고 기계가 창작을 한다는 것은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가 온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어둡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거울이다. 기계가 인간을 흉내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된다. 진정한 창조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의 가치가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 공감, 직관, 연결, 깨달음. 이것들은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기계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의 글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
기계가 모든 답을 줄 수 있게 된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의 소중함을 되찾는다는 것. 슈라이버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인간성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재발견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코덱스는 흥미로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성자들이 나타난다. 기존 제도권 안내자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오래된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전 지구적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아시아의 큰 나라에서는 전통 수련과 기술을 결합하는 자가 나타나고 남쪽 대륙의 나라에서는 오랜 자연의 지혜를 도시로 가져오는 자가 등장하며 북쪽의 작은 나라들에서는 자연과 디지털의 균형을 말하는 자가 목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것을 분산된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코덱스의 기록입니다. 해 뜨는 땅의 반도, 오래 나뉘어 있던 곳, 그곳 사람들이 독특한 실험을 시작한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오래된 수련을 결합한다. 경쟁과 조화를 함께 추구한다.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존중한다. 슈라이버는 2030년대 초반 한국이 제3의 길을 실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쪽의 개인주의도 동쪽의 집단주의도 아닌 새로운 균형. 오래된 지혜체계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대립의 초월입니다. 빛과 어둠, 내면과 외부가 대립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슈라이버는 한국이 바로 이 통합을 사회적 차원에서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그 실험을 살아왔다.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연결된 것과 단절된 것이 그 좁은 땅 위에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다. 2030년, 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배움터가 만들어진다. 벽 없는 학교, 화면으로 연결되지만 진정한 만남도 중시한다. 지식은 연결망으로, 지혜는 직접 만남으로. 슈라이버는 한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교육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균형을 찾는 것. 슈라이버는 한국이 그 답을 가장 먼저 찾아낸 나라라고 봤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서 방황할 때 한국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한국 미래예언에서 이 대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이 기록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 2030세대 사이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통 사찰 체험은 몇 달씩 예약이 밀리고 마음챙김 앱 사용자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내면 성장 모임도 급증하고 있죠. 코덱스는 문화 권력의 이동을 예견합니다. 500년간 서쪽이 세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동쪽이 말할 차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문화적 힘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쪽의 노래와 이야기가 70개의 언어로 번역된다. 2031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보고 함께 울고 웃는다. 그 안에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을 아끼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 내면의 직접적인 삶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슈라이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의 물결이 바로 이 체험적 전달의 현대적 형태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보여준다. 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된다. 좋은 바이러스처럼. 그는 특히 이 문화의 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야기 안에 삶의 철학이 녹아있고 그 철학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달된다는 것이었죠. 보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적 사고방식과 관계의 방식이 스며들어간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것을 침묵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이 세계로 퍼진다. 남쪽 대륙의 삶의 철학이 주목받는다. 서쪽 아시아의 고대 지혜가 재발견된다. 2030년대는 다원적 시대다.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 흐름의 앞에 서 있는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 한국 미래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문자 그대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슈라이버는 30년 전에 이것을 이미 기록해두었습니다. 코덱스는 이 시기에 세계 곳곳의 화해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지중해의 섬이 움직인다. 오래 나뉘어 있던 섬의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다.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물꼬가 트인다. 슈라이버는 2030년대 중반 오랫동안 대립하던 지역들 사이에 화해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동쪽 아시아에서 오래 다투던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몰래 만나고 서쪽 아시아에서 오래된 적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화해의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평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한국 미래예언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등장합니다. 2035년 반도의 남과 북이 작은 문을 연다.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틈새가 생긴다. 먼저 스포츠로, 그 다음 예술로, 마지막에 교류로. 젊은이들이 서로를 만난다. 70년의 단절이 낯설게 만들었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랜 가르침은 말합니다. 분리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서로 나뉘어 있다고 느끼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슈라이버는 한반도의 화해가 바로 이 진리의 정치적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다. 외부의 힘이 나누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 스스로 다시 연결한다. 한국 미래예언 중 이 대목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35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9년 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6년, 바로 지금입니다. 2037년, 새로운 세대가 목소리를 낸다.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다. 그들이 요구한다. 우리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 코덱스는 이 세대를 경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경계를 덜 의식한다. 연결망 공간이 그들의 제2의 고향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도 갈망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기술에 능숙하지만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슈라이버는 이 세대가 이전 어떤 세대와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망 공간이 있었고 처음부터 디지털과 현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세대는 특히 주목받습니다. 동쪽의 반도에서 경계인 세대는 앞선 세대가 쌓아놓은 기술 위에 서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느리고 깊은 것에 가치도 한다. 2038년 세계적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정치적 전환이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의 이끌림이 등장한다. 명령하지 않고 협력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끈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내면의 권위 회복이라는 개념과 연결합니다. 외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시대. 새로운 시대의 안내자는 명령하지 않는다. 영감을 준다. 2040년의 기록은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인류가 해체가 아니라 조화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슈라이버는 2019년 10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그는 알프스 인근 요양원에서 마지막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노트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그리고 한국. 2020년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100년이 달라집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슈라이버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해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희망이, 연결이,
공감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미래예언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반도는 시험장입니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곳. 가장 치열한 경쟁과 가장 끈끈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곳. 그들이 균형을 찾으면 세계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젊은 안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누군가. 아마 자신의 역할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경 그의 목소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 안내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슈라이버의 한국 미래예언과 겹치는 변화들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죠. 서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이 확산되고 있고 주 4일 근무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열린 기후 정상회의는 실질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깨끗한 에너지 투자가 처음으로 화석 연료를 앞질렀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경제 블록의 인공지능 관련 법이 시행되었고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슈라이버의 한국 미래예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026년 현재 한국의 모습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통 수련 체험 시설은 몇 달씩 예약이 밀릴 정도입니다. 마음챙김 앱 사용자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내면 성장 모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오래된 수련이 공존하는 나라. 슈라이버가 30년 전에 기록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그 기록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2026 한국 미래예언이라는 키워드로 슈라이버의 기록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절판되었던 책도 재출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견한 2028년의 전환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8년, 여러분은 이 한국 미래예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슈라이버의 고대 문서가 진짜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학계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기록한 내용과 2026년 현재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모습이 놀랍도록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재편, 인공지능의 시대. 하나씩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한국 미래예언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통찰이었을까요? 오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외부의 권위나 기록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슈라이버 자신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기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코덱스는 하나의 지도일 뿐 길 자체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그가 말한 전환의 시기 입구에 서 있습니다. 2년 후면 그의 2028년 한국 미래예언이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까요? 젊은 안내자가 나타날까요? 한반도의 연결이 실현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변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슈라이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가능성에 대한 지도다. 그 지도를 어떻게 쓸지는 지도를 든 사람의 선택이다. 변화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깨어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6 한국 미래예언, 슈라이버의 기록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